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주거지에 있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목표물은 320곳이 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도적인 고려를 했다면서 이스라엘 여성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휴전보다 인질 석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이든 미 대통령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내려와 속초와 패상에서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관계당국은 안전한 장소에서 합동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도 경찰의 내사 대상에 추가로 올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 경쟁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센터장이 15시간 동안 근검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연이틀 주가가 하락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회의 파행을 불러일으켰던 회의장 내 손팻말 부착이나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성을 지르거나 야유도 보내지 않기로 했는데 정착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앞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24일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와 라파에 있는 주거용 건물 여러 채에 공습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최소 53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 지구 내 목표물 320곳 이상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을 준비하는 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로켓 발사대 수십 대와 대전차 미사일 발사장 등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확전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해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보다 인질 석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말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연기를 바라는 속내를 말한 뒤 논란이 일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백악관도 지상군 투입 연기를 요청했는지 질문해 이스라엘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re not in the business of dictating terms to them, and we're certainly not going to be in the business here from the White House of previewing any future operations one way or the other. 미 국무부는 휴전은 하마스에만 시간을 더 벌어줄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There are rockets, as I said a moment ago, that continue to be launched from Gaza targeting Israel. Any ceasefire would give Hamas the ability to rest, to refit, and to get ready to continue launching terrorist attacks against Israel. 동시에 이스라엘 적대 세력을 향해선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는 억제 메시지 강도를 높였습니다. 백악관은 항공모함과 사드 배치에 이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조언을 위한 미군 장교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되면 인질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압박을 이어간 셈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전쟁 확산도 막고 인질도 구해야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은 주저앉히지 못하는 이 딜레마에 빠진 국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하마스가 이번엔 고령의 이스라엘 여성 2명을 풀어줬습니다. 미국인을 처음 석방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추가 석방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검은 복면을 쓰고 총기로 무장한 남성 2명이 고령의 여성 2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뭔가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먹을 걸 나눠주기도 합니다. 긴장한 표정이지만 인질로 잡힌 여성도 뭔가 얘기를 합니다. 이어 종이컵에 담긴 음료가 전달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여성 2명을 풀어줬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It's okay, let's go. It's okay? Let's go. Yes. You go with this one? Okay. You go with this lady? Okay. 회원으로 보이는 남성과도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인 79살 누릿 쿠퍼와 85살 요체베드 리프시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라파 국경으로 이동해서 구급차를 탔습니다. 하마스가 나이를 고려해서 진작 석방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인도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을 해왔었고요. 라파 국경을 떠난 여성들은 헬기를 타고 이렇게 텔아비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그 누구보다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가족의 심경 들어보겠습니다. אני יודע שהיא עברה ברכב של הצלב האדום מהחמאס והיא עברה את מעבר רפיח לצד המצרי והיא צריכה לעבור אלינו לצד הישראלי. דיברו איתה, היא דיברה ואנחנו ממש בקרוב מחכים לראות אותה ולפגוש אותה ולהתייחד איתה וממש מקווים שזה רק פתיח לשחרור של כל שאר החטופים שזה יותר חשוב והכי חשוב עוד יותר מהשחרור שלהם. מקווים שזה רק פתח והמשך. 하마스는 사흘 전에는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압박이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가족들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for a long time, for 2 weeks. I haven't been sleeping for 2 weeks. Tonight I'm going to sleep good.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친이란 무장 세력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라크 요르단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자폭 드론 공격이 시도됐다고 밝혔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시리아 알탄프에서 드론 공격 시도가 있어서 2대의 단방향 공격 드론을 격추했고 미군 병력의 부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무장 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시리아 알탄프와 알말리키아에서 미군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며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총회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데니스 프란시스 유엔 총회 의장은 현지 시각 23일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논의하는 긴급 특별 총회 제39차 본회의를 26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상임 이사국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 총회에 앞서 현지 시각 24일 다시 모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 여파가 미국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하거나 하마스를 지지하는 직장인 실명 SNS 계정과 소속 회사까지 공개하는 홈페이지가 등장한 건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하마스 기습 5일 뒤에 만들어진 반이스라엘 직장인 홈페이지입니다. 사이트에는 회사 명과 로고가 나열돼 있는데요. 보시면 아마존,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유명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유명 구직용 SNS인 링크드인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이 대다수인데요. 가자지구 공습 소식을 전하거나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도 보입니다. 해당 SNS 특성상 구인구직을 위해 신원을 인증하고 공개하고 있어서 게시물엔 실명과 함께 얼굴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나타나 있고요. 대부분이 직장인인 만큼 소속 회사까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공개 명단에 오른 게시물만 2만 3천 개, 이를 올린 직장인들의 소속 회사 명단만 13,000곳에 육박합니다. 홈페이지에 관여했다고 밝힌 미국인 헤지펀드 매니저 이타이 립스는 하마스 지지자를 공개하는 게 목표라며 내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이 하마스를 칭찬한다면 나는 불안하게 될 거라고 제작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가 고용불이익 위협을 당하는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대형 금융회사 곳곳과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 직원도 SNS에 반유대주의 글을 올린 이후 해고된 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몇몇 하버드 학생들도 이스라엘을 규탄했다가 트럭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적이 있죠. 특정 발언을 했다가 신상까지 공개하는 이른바 2023년판 블랙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이를 비롯해 민간에서 대규모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친아랍이냐, 친이스라엘이냐를 놓고 사적 제재까지 가하려는 움직임, 가뜩이나 확전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가운데 더 이상 사회 증오를 조장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일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 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5천억 달러.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그 전시관에서 한 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73년 삼환 기업이 국내 기업 최초로 사우디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한 지 50년이 흐른 걸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인프라 경제 협력을 열어가자면서 특히 네옴시티에 한국의 첨단 도시 건설 역량을 결합하면 미래 도시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건설 협력은 우리에게는 중동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 건설의 신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행사를 계기로 24억 달러 규모의 가스 플랜트 패키지 계약이 체결됐는데 우리 기업이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에서 천연 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 건설 사업입니다. 중국 등 경쟁이 치열해진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금년에만 사우디에서 총 86억 불의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헬스, 우주까지 4대 분야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역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과 연계한다면 양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졸업한 킹 사우드대 강연에선 한국과 사우디가 퍼스트 무버, 즉 선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K컬처 페스티벌이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것에 감사를 전하고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 장학금 지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시티 수주전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인프라 협력센터를 열고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문을 연 한 사우디 인프라 협력센터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센터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방글라데시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생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현장으로 나가 뛰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훌쩍 뛴 생필품 가격은 장을 보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하고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 문턱은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주저하게 합니다. 이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 부처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고물가, 고금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주십시오. 저와 여기 계신 장차관님들 뿐만 아니라 실장, 국장,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실무자 모두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눈치를 보거나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열릴 걸로 전망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는 26일 미국을 방문하는데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걸로 관측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겸 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에서 왕이 부장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자와 영내 사안, 글로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왕이 부장의 방미는 에이펙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 부장은 지난 9월에는 몰타에서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과 이틀간 만나 미중 관계와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hat are the prospects for a meeting between you and President Xi of China in San Francisco next month? There has been no such meeting set up, but it is a possibility. 며칠 뒤 시 주석도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일행과 만나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이후에도 기복을 보여온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찾은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강원도 속초 앞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혀와 군과 해경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북한 소형 목선을 열상 감시 장비 TOD로 해상에서 포착해 추적하다 해경과 공조해 속초 앞 해상에서 북한 주민 신병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새벽 5시 반부터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해군 고속정을 출동시키고 초계기까지 띄우는 등 작전 조치를 하던 중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의 신고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해경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업 중이던 어민들은 아침 7시 10분 이 선박을 속초 동쪽 11km 해상에서 발견했습니다. 현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이 탄 선박은 군과 해경에 의해 속초 인근 항구로 예인됐으며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은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 뒤 합동신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 얼마 전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죠. 경찰은 이 씨를 빠른 시일 안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이선균 씨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 씨를 부를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경찰은 조만간 이 씨 측과 접촉해 일정을 조율하고 이 씨를 상대로 시약 검사를 해 실제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씨는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서울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강남 유흥업소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파악된 8명 가운데 경찰은 이 씨와 A 씨를 포함해 3명을 입건했습니다. 실장 A 씨는 지난주에 구속됐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사자 5명 가운데 30대 작곡가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밝혀졌던 피내사자는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등인데 방송인 출신인 30대 작곡가 B 씨가 포함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 이 씨와 함께 B 씨에 관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내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 지망생과도 한때 가까운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을 갖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수도권 대학가에서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마약 판매 전과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경찰이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 캠퍼스를 돌며 이른바 마약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건국대와 홍익대에서 그제는 가천대학교 캠퍼스에서 이 같은 광고물 200장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함 크기의 광고물에는 영감이 필요하냐,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또 광고물 뒷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와의 대화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름 돋는 내용의 광고물을 봤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런 광고물을 뿌리고 다닌 겁니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술대학에 있는 건대와 홍대, 가천대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A씨는 액상 대마를 판매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액체가 담긴 용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면 오늘 저녁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몰리고 있는 서울 도심의 유명 관광지 주변은 관광버스들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버스 기사들은 차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주변으로 관광버스들이 가득합니다. 한쪽 도로에는 버스를 세울 수 있지만 반대편에 주차한 차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도로에는 이처럼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리고 또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들이 가득 주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만이 아닙니다. 명동과 남대문, 청계천과 남산 등 서울 주요 관광지마다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 받겠다고 선전만 막 해놓지 막상 나오면은 그 버스 기사들은 죽을 지경에 지금 쫓겨다니느라고.
그나마 관광버스 48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춘 경복궁 역시 밀려드는 버스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담벼락을 따라 수십 대의 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30분 정도를 대기했다 들어가고 이 여파로 주변 도로에 차량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틀려요. 도깨비예요, 도깨비. 막 어쩔 때는 막 뚫렸다가 어쩔 때는 막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승용차들 여기 다 깔려 있어 못 들어오고 막 그래요. 한 관광버스 업체는 호텔에 주차할 수 없다 보니 건물 앞에서 짐을 싣고 내려야 하는데 지난달 부과된 과태료만 100만 원 넘는다고 하소연합니다. 호텔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차 크기도 있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도로에서 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치구는 교통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를 원칙대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 관광버스 주차 공간은 모두 628면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4대 문화는 265면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프랑스 파리는 도심을 관광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나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버스를 적게 통행시키는 등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런던은 관광지별로 승하차 수요가 많은지 주차 수요가 많은지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물을 계획할 때 그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관광버스 주차장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한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이 서울을 찾도록 하겠다는 서울시.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 신설 계획은 종로구 송현동에 50면을 더 만든다는 것이 전부라 불법 주정차를 둘러싼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금감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 시세 조종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나연수입니다. 네, 어제 김범수 센터장이 출석하는 장면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금감원에 누가 조사받으러 나오는 걸 이렇게 연결한 게 이례적이었는데 센터장 언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김 센터장은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1시 40분에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출석했으니까 15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은 거죠. 앵커 말씀대로 이런 장면을 검찰청이 아닌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리는 건 저도 참 이례적입니다. 금감원이 대기업 총수급 인물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서 이렇게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일이 흔치 않은데 작심했다고 봐야겠죠. 김 센터장 조사 마치고 나올 당시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잠시 조사에 임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범수 센터장의 혐의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걸 검찰이 아닌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지난 2월 불거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가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이 금감원이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이첩했다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서 현재 특사경에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김범수 센터장과 일부 경영진은 SM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지분이 5% 이상일 경우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사경은 김 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특사경은 나름대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김범수 센터장이 앞으로 더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앞서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먼저 조사를 시작한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배 대표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현재 배 대표는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김범수 센터장에 대해서도 어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이른 분석이긴 하지만 사법 처리 방향에 따라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또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서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하는데요.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27.1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입증돼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대주주 자격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김 센터장과 배 대표 등 임원진 개인이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복형 금감원장이 직접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또 사건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는데 칼끝을 단단히 겨누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이 대형 악재 때문에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카카오랑 그리고 계열사 주가는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와 그룹 상장사들 현재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어제 종가보다는 2.11% 정도 올라서 현재가 38,750원입니다. 다른 계열사들도 어제 종가보다는 좀 가격 회복을 했는데 다만 카카오뱅크만큼은 현재 시각 마이너스 1.91% 하락률을 보이면서 25,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당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2.82% 내린 37,9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에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어제 기존 신저가인 38,850원 아래로 또 떨어진 겁니다. 카카오 주가가 37,000원대까지 떨어진 건 지난 2020년 5월 이후 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카카오뿐 아니라 그룹 내 상장사들도 동반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바닥을 친 건지 더 남아있는지 오늘 장 마감 상황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삼 년 동안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통합 절차가 다음 주 분수령을 맞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을 어떻게 결정짓느냐에 따라 합병 향배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과정의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두 항공사 합병으로 유럽 화물 노선 독점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에 대한 분리 매각 방안을 담은 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승인부터 얻어야 하는데 이사진 6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화물 사업 매각은 항공사 해체나 다름없다며 기업 결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알짜 사업인 화물 운송 부문을 떼어내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EU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라는 현실론도 나옵니다. 합병이 불발될 경우 부채 비율이 1,700%를 넘는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아시아나 총부채가 대략 한 12조 원 정도 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어떤 이자로만 한 4천억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최적의 대안이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거고 지난 한 2년여 넘게 이것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화물 운송으로 7,4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냈지만 영업이익의 60%는 부채를 갚는 데 썼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화물 매출 비중도 급감해 재작년 전체 매출 80% 가까이 차지했던 게 올해 1분기 25%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이 기업 결합에 향배를 진 가운데 매각 결정이 날 경우 남은 심사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익명 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밝혀내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늑장 대응으로 자료 보관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12월 딸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익명의 질문에 답을 하는 SNS 서비스를 썼는데 여기에 딸에 대한 비방이 질문 형식으로 쏟아진 겁니다. 그냥 장난치고는 너무 심각한 내용이었고 외모를 비하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여러 번 있어서 가해자를 밝히려고 경찰에 신고한 A씨. 반년이 흐른 지난 6월에서야 자료가 없어서 수사를 더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업체에서 사건에 대한 IP 자료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통신사에 신원 확인 요청을 했지만 기록 보전 시간이 3개월이라 남아있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경찰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루면 경찰도 손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업체에 IP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미진한 수사 때문에 누군지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 아이 가슴에 멍울이 지지 않을까 부모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이버 불링 피해가 학교 폭력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37.5%나 됩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98%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요. 이 SNS 운영사와 원활한 소통과 협조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익명에 숨은 사이버 폭력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려면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표류하는 모습인데요. 우주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직접 수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개청은 물론 향후 설립 전망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한국판 나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 기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한 우주항공청.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대립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여야는 지난 5일까지 4번에 걸친 회의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급으로 우주청을 설치하는 것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차는 안조위 활동 마지막 날 동시에 열린 2개의 토론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우주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우주청 설립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이익, 우리 청년의 미래, 희망과 연관된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야당 주최 토론회에서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주청이 연구개발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을 당연히 산하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저희들이 소관기관화 할 건지에 대해서 장점 10가지를 써놨습니다. 근데 그 장점 10가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 지적을 안 하고 그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저로서 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주청 설치 특별법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로 수정됐지만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우주청 연내 개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까지 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주청 설치 특별법은 결국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내 피켓 소지와 부착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회의장에서 상대 당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야유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불성사납고 정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는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 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나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특히 2020년 정시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은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추위 속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이지만 낮 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8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이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 예보가 나와 있는 만큼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유입되며 비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비는 점차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밤에는 호남 서해안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 쌀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수준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중북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